안녕하세요. 방금 그 최호람 작가님께서 정말 너무 재밌는 세계를 보여주셔가지고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이나 막 역동적인 이런 게 아니라 글자 얘기를 글자를 보여드리고 해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괜히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긴장이 많이 되지만 근데 그 이번에 이 기획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별로 뭐 어떠실지 저의 발표가 어떨지는 정말 저도 궁금하지만 근데 이렇게 그 작가님의 어떤 작품을 먼저 이렇게 연결을 받아서 그 작품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또 살펴보기도 하고 작가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발표를 구상했던 것들을 저 구체화했던 것 같아요. 방향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같이 좀 재밌게 즐기면서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먼저 좀 그 성장 과정을 쭉 소개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간단히만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유교 철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학부랑 석사는 이제 유학으로 이제 동양 철학으로 했다가 저는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유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괜찮은데 예, 밖에 나갔을 때 부딪히는 것들이 다 뭐 이런 관념적인 거, 예, 그냥 뭐 도덕주의적인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것들에 실제로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학계 안에서는 뭐 이런 이론 가지고도 막 싸우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근데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그 안에는 정말 다 살아있는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의 어떤 관념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집을 읽어보면 그렇게 절절한 이제 문집이 거의 서강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고받은 편지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었고 실제로 그 삶에 대한 고민을 정말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이론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단칠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이제 제 삶 안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유교 철학 같은 건 억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도 아마 이 학문을 계속 붙잡고 있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방황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심리, 심성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생리적인 우리의 몸 이거에 대한 연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심리학과에도 기웃거려 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이거를 또 협동과정처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한의철학을 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의 연결 을 이제 찾아보려고 거기서 이제 또 박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이런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좀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저는 이번 발표에서 좀 최호란 작가님의 작품과 좀 연결을 많이 시켜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좀 저의 왜곡일 수도 있고 뭐 저만의 경강부회일 수도 있지만 작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용기 내서 이게 동양 철학의 문제의식과 또 저는 또 그렇게 접점을 가진다고 느낀 것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저의 그런 의식이 흐르는 대로 텍스트도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작가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게 그냥 인간하고 기계하고 별로 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인간의 욕망, 아까 뭐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욕망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이제 기계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또 그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링크 들어가서 보면은 막 진짜 막 이런 것들은 막 꿈틀꿈틀 이렇게 그 박동하는 어떤 이런 그런 기계 이거 정말 생명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들을 구현을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 뭐 외면하고 있거나 합리화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해서 이거를 너무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계 생명체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정말 아름답고 어떤 것들은 기괴하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다양한 그 역동적인 순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면에 있는 그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포착해서 그걸 극대화해서 오히려 원초적으로 이 첨단의 기계가 가장 원초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작가님의 홈페이지에 가니까 여기에 이런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리적인 흐름이 어떻게 물리적인 에너지로 빠르게 변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이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 성리학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 기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갈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거 조금 더 하면은 이 기계론으로 4단 7정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제 저는 지금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4단 7정론까지 갈 건 아니고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초기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아마 언급하신 그런 그 신문, 매체들,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의도, 욕망, 뭐 욕심, 이런 것들이 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이런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안에 어떤 생명의 움직임의 그 순간을 넣으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걸로 보면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인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의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초적인 욕망, 그 가리워진 어떤 내면, 겉으로는 다 포장되어 있고 꾸며져 있지만 이런 순간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마주침의 순간이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저도 이제 다행히 끝나기 전에 이렇게 가서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작품들에 대한 그 스토리를 오늘 자세히 들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른 어떤 배경 없이 가서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마주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안에 이게 뭔가 이 천사를 볼 때는 그냥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냉소적인 시대, 그리고 뭐 선이라든지 어떤 뭐 좋은 것, 이타성, 이런 것들은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냉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약간 우리의 천사의 모습, 근데 너무 이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 원탁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거가 이제 약간 동영상으로 보여줬더라면 아마 더 재밌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움직이는데 이 지푸라기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아주 미세하게. 근데 그거를 보는데 막 저는 되게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제가 이 관객들을 작품도 보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있는 관객들도 한번 봤는데, 그 시선들이 뭔가 이제 자기 연민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아까 뭐 누군가는 협동처럼 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경쟁으로 보고, 여기서 벗어나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도 읽고, 어쨌든 저 무거운 철판을 원탁을 이렇게 짊어지고 부들부들 떠는 저 지푸라기 인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금의 어떤 각자 다 다른, 그러면서도 뭔가 비슷한 그런 자기가 외면하고 있던 우리 안에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시 공간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시 자체가.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마주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될까? 그것이 연민이든 뭐 허무든 즐거움이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차크라 작품도 소개 직접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만다라 그림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이렇게 버전이 두 개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다라는 이제 그 내면의 형상화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만다라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만다라는 거는 어떤 원, 이제 만다라 자체가 원을 뜻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음차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만다라 자체가 원, 어떤 중심, 본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라는 만다는 이제 그런 어떤 본질과 중심의 의미라면, 이제 라는 여러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막 변한다라고 하는, 뭐 어떤 것들이 막 생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면서 또 소유의 의미도 있어서 내가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럼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이 그 내면의 바라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계기들을 이런 예술이 열어놓은 창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마주치는 순간만큼 이렇게 쿵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과의 만남, 이런 그 시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때의 그 마주침, 그때의 어떤 우리가 그 원초적인 무엇, 이것을 좀 더 깊이 자기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이 되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 그림은 이제 그 픽사베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그림이라서 그런데 저작권이 필요 없는 거라서, 그런데 원래는 이제 만다라의 전통적인 만다라는 가운데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사각형이 있고, 이제 문이 아마 이 동국대에서 오신 선생님들 많으셔서 잘 또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형상은 대략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다라를 그리는 만다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융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융이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침체됐던 시기에 자기 내면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처음에 만다라를 알지 못하던 시기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원형에 가깝더라는 거죠, 자기 그림이.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만다라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매일 그 좀 침체됐던 그 시기에 거의 매일 만다라를 그렸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나의 이 만다라 그림들이 매일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뭔가 암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만다라를 그리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는지, 아까 우리가 그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뭐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를 욕망하고 있고, 이것을 한번 서서 돌아보는 것,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양에서는 어떤 이 원의 의미에서 좀 함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질서와 조화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게 인간의 길이고, 이제 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까 회전목마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도시에서의 삶의 어떤 그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1회 동동마당에서 그 박재성 작가님 작품에서도 그 마리오트 맹점이라고 하는 데서 이 아이 트래킹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선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고, 그것이 또 다른 전시에서는 이런 라이트로 형상화되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내면에 대해서 이게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 그리고 이 과정, 그리고 이 바라봄,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온갖 그 생각이 스쳐갔다는 얘기를 박재선 작가님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융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한 점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다라는 거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모든 어떤 다양한 길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심을 향한 길이 곧, 그러니까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다른 개성을 대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이거의 표현이 이제 만다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작가님 작품 중에서 골드 차크라 램프의 잠깐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뭔가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막 생성되듯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그것이 다시 또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되게 아름답죠. 이렇게 모여들면서 뭔가 이렇게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그 장면들을 또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 중심, 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아마 그 동양 철학에서는 아마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의 의미, 그다음 본질, 근원, 그리고 어떤 혼돈의 무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래서 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형상화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작가님 작품을 계속 저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정된 텍스트가 주도니의 태국도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좋으실까봐 걱정인데요. 예, 졸리시지 않도록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양 철학 이게 참 아쉬워요. 뭔가 이런 게 나오는 순간 갑자기 다들 뭔가 거부감을 느끼시면서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면서, 그리고 더욱 제가 저는 이제 그 동양 철학 유불도를 뭐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공은 유교 철학이기 때문에, 근데 박재현 선생님도 그렇고 최우람 선생님도 그렇고 다 이제 불교 도교 막 좋아하시다가 유교 얘기가 나오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더더욱 유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유교의 매력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유교에 이런 거 있고 원래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것을 뭔가 압축하고 있는 그게 이제 태극도설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안에 세계관, 인간관,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글 안에, 짧은 하나의 그 그림 안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도니의 태극도설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주도니가 이제 도학의 창시자다. 이제 신유학을 여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주희, 그다음 조선의 성리학으로 이어지는 그 성리학으로 불리는 그 신유학을 여는 창시자다, 도학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도학이라는 게 원래는 공맹의 도, 그러니까 실천성, 그 삶에서 체현했던, 공자도 종심소욕 부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 이것을 자기 체현으로 보여주고 그게 내 몸에서 드러나고 실현된 것을 자기가 증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유학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부흥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도학이 되면서 이제 다시 거기에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니인데, 근데 이제 북송 초에 그 뛰어난 문학가이기도 했던 황정견이 주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마치 비겐디의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매력적이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근데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처음부터 좋지가 않았고, 가난했고, 지위도 낮았고, 근데 이 주돈이라는 인물이 어떤 그냥 공무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정씨 집안에 이제 정의천, 정명도라고 하는 나중에 걸출한 이 학자들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주돈이라는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자기 아들들을 이 사람한테 배워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정이라고 불리는 이 정씨 집안의 이 똑똑한 두 형제가 이 주돈이 밑에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리학이라는 게 이렇게 쫙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만남,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아버지의 안목, 그래서 이런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몇 세기를 주름 잡고 휘저었던 이 사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이제 중심적인 것에 이제 태극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도 자체는 주돈이가 다 그린 것은 아니고, 뭐 어디 도사에게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태극도의 이 설명을 붙인 것이 이제 주돈이의 또 어떤 세계관, 새로운 또 철학의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여기 이 동그라미 하나가 이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움직여서 이 양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양이 움직임이 극계에 달하면 다시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음이 돼요. 음으로 전화가 돼서 다시 음이 되고, 그래서 이 음이 극에 달하면 또 양으로 전화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고, 이게 이제 음과 양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오행으로 나누어져서, 오행이 또 이렇게 그 수화 목금 토라고 하는 이 오행들이 순조롭게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갖 사물들이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생기는 그런 무한한 생생의 어떤 변화, 이것으로 우주를 이제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서술에서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 수와 목금 이렇게 만물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설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 다시 오행이 다시 음양이 되고 음양이 다시 하나의 태극이다라는 거꾸로 올라가는 서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개체성으로서의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것이 이 개체성이 다 다름, 이 이렇게 다양한 개체성이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무라고도 할 수 있고 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그 혼돈의 무한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개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극은 아직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그런 혼동 상태의 근원 물질을 얘기하고 이제 이 혼돈을 이 태극이 곧 무극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거 자체에 이 태극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고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의 근원을 뭐 구체적인 뭐다 내가 메시아다, 요즘에 이제 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도 있지만 이제 내가 메시아다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원래 이 근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혼돈의 무한으로서 이런 이제 그래서 뭐 장제는 이것을 하나의 이제 태허라는 기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복잡하게 또 전개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우리의 개체성과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태극도설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시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서로 다른데 우리가 본래의 그 하나를 볼 수 있는 것, 근데 이 본래의 하나를 볼 때에 또 이렇게 다른 개체성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그 양방향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것을 보면서도 이 다양한 다름들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절대성, 이런 전체성이 또 실제로 구현됐을 때 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태극도설에서 우리한테 오늘날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주희가 이제 이게 나중에 리일 분수로 얘기를 하면서 이 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 각각의 사물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체 태극, 하나로서의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자기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는, 각구 태극을 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의 태극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일 분수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개체들을 다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아까 그 작가 노트에도 있었고 저도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의 신이다. 그래서 인간은 별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은 얘기라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그 근원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 무한한 절대성으로부터 나온 어떤 이 하나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만의 태극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알았을 때 나하고 다르고 우리 MBTI도 다르고 성격도 진짜 다른데 근데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개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에 대한 인식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람 작가님이 이제 주희의 반열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동양철학계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네, 거의 지금 위패에 모셔지고 지금 그런 정도의 그 반열에 지금 제가 올려드리면서 네,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은 오늘 그 신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태극도설에서 태극도설 말고 이제 또 주돈이의 다른 저작인 이제 통서를 통해서, 태극도설은 워낙 또 짧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제 통서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개체적인 사물은 형상을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세상에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없고 고요한데 고요한 게 없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동양 철학의 특징인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그냥 언어적으로 보면 그냥 모순되는 얘기인데, 우리 리가 불상리 불상잡, 떨어질 수 없는데
섞일 수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중을 설명하면서 비유, 비무를 얘기하잖아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무엇.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움직임.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역에서 이렇게 뭔가 만물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뭔가 있는 그 작용, 여기서 이제 나온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운동 내부의 어떤 운동하는 내부의 문제, 그 근원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했고, 그래서 이러한 태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아까 형제 두 명 주돈에게서 배운 정희천, 정명도 이 형제들에 의해서 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 구체화돼서 더 인간에 가깝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주희로 연결되면서 이제 성리학, 그 다음에 이 리에다가 절대적인 의미를 붙인 이제 천리,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천리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절대성을 얘기하는 게 무슨 중세로 회귀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양 철학계 내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위축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천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더 글로리라는 이거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폭력적인 거, 남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뭐라면 이제 인생의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믿질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 넷플릭스의 어떤 상술이기도 한데, 그 파트 1이 방영이 되고 그다음 파트 2가 개봉되기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마 이 세계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세계를 아시는 분은 이게 이제 나오기까지 사람들의 어떤 기다림과 열망이 엄청났다는 거군요. 그래서 기사도 진짜 많이 나오고 이거를 기다리는.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게 물론 작품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게 결국에는 이 권성징악을 보고 싶은 열망이 저는 굉장히 표출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뭐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아니면 뭐 힘이 세면 뭐 다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어떤 시선, 뭐 그리고 요즘에 젊은 청년층은 특히 이제 M4 세대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 이런 시대에 사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표출되는 어떤 사람들의 내면의 열망은 이 권성징악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이 그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쁘게 남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은 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저는 이 드라마의 그 성공과 그 다음에 그 파트 2를 기다리고 그것을 아주 회자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게 천리라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도설에서는 그럼 인간이 이렇게 아까 이 무극이면서 태극인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부터 왔는데, 인간도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근데 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길도 있고 흉도 있나, 우리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다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영특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빼어난 기운을 받았다라는 건 뭐 우월하다는 것보다도 이제 영특하다는 말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다른 생물체보다. 그래서 형체가 생겨서 이제 지각 활동을 하고,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감각기관이 또 있어가지고 이 5가지 오관이 움직여서 이 순간에 이런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나의 지각과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과 악이 나뉘고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견을 하고 이런 특성을 이해를 하고 성인이 이제 중용과 인의로서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고요함을 위주로 하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욕심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 그 욕심이라는 게 그냥 욕구나 욕심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뭐 생명에 대한 어떤 뭘 하고 싶다라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파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사로운 욕구를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숙한 인간은 그 덕을 닦아서 길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더 글로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파괴적인 일, 남의 인생을 짓밟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게 많은 흉한 일들을 또 일으켜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간의 그럼 이러한 영특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짧은 글 안에 주돈이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통소에 있는 걸 먼저 보면은 이제 그 기미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미라는 거, 그 조짐, 기미, 우리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날 때에도 항상 어떤 조짐이 항상 있다고 하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미세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뭐 수백 가지의 그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하고, 근데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각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에도 그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미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희미하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분노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감정으로 표출할 것인가가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어떤 것을 포착하는 순간 아까 그 작가님 작품에서 느꼈던 것들 그런 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어떤 욕망의 덩어리 아니면 어떤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딱 인식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이런 기미에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할 수 있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막 움직이려고 하는 상태 이것에 굉장히 이제 이것을 주목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미를 잘 살피기 위한 공부가 이제 사려 공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죠.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이든 뭐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특히 이제 요즘 학폭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걸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다 몰랐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다 그냥 거의 생각 없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공부라는 것이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돈이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배워서 될 수 있는가? 그럼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람, 그 다음에 이 사려하는 것, 그리고 고요함에 머무는 것, 그 다음에 이 고요함을 주로 하고, 그 다음 욕심을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텅 비고 밝으면 통한다. 그래서 이 밝으면 통한다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 개체성에 다 매몰되어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텅 비고 밝았을 때 그 원래의 태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무국의 태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밝음과 통함의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의 오래된 어떤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이 상서에 나오는 인심유의, 도심유미 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라는 거죠. 위태로운데, 근데 우리가 다 태극을 받았지만 거기서 받은 그 도심은 이제 은미하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게까 도심이라도 뭔가 인심이 위태로우면 도심이라도 좀 강력하게 해주면 좋은데 하필 도심은 또 이렇게 은미한 거예요. 이게 숨어 있고 작아요. 뭔가 작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뭐 작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은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할 수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밀하게 살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이렇게 만나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다 살피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지, 이렇게 하면 어떨지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아니까. 우리가 대체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이제 몰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살피고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책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애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다들 이해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뭐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그런 미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착하고 볼 수 있고 그거를 이런 데서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자기를 억압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줄이는 것은 자기 마음을 기르는 거고, 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마음을 기르는 것은 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이 불안함에서 안정으로 이르는 길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거를 결국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 감정이 이 호호, 크게 감정을 이제 좋아함과 미워함으로 본다면, 이 호호의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조절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홀려서 미혹되어서 이거를 다시 나의 중심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면 거기로 계속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총체적인 것에부터 나와서 만나서 다 감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호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을 잃고 그 바깥 사물에 이제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인욕이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발현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에 이렇게 소멸한다, 없앤다라는 그 대상이 되는 인욕은 그냥 우리의 어떤 욕구, 뭐 생명의 욕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사로운 자기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자기의 본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 감각적인 이런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욕구를 너무 이제 뭐 이런 감각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를 잃어버린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제 우리가 사욕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주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부귀를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 다 뭔가를 다 할 수 있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으면. 근데 한계를 두어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라가 멸망하고 고대에 하나라, 은나라 이렇게 멸망할 때 이제 주지육림을 그 왕들이 주지육림, 뭔가 누군가에게 로망이 될 수도 있는 이 술 연못과 고기나무 이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빠져서 많은 잔혹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애첩이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 벗겨서 죽이는, 가죽을 벗기는 이런 걸 막 즐거워해가지고 달기가 그렇게 하면 막 그런 걸 자행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붙잡아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또 천리라고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이 호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 인심이라는 속성이 계속해서 더 위태로움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미 나의 주도권이 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것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드니까 더 이게 내가 주도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도심은 가뜩이나 음미한데 이제 더 음미해지는, 어두워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어지러운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천리와 인욕, 그러니까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멸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더 글로리에서 우리가 엄청난 어떤 인과응보를 바랬던 그런 내면의 어떤 방향,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천리와 인욕이 뭔가가 관계가 뭔가 이렇게 공존을 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의 기로나 어떤 유혹의 순간에,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 것처럼 공감할 수 있고 이 마음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천리가 밝혀지면 인욕은 막 억지로 이렇게 뭐 누르는 것이 아니라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리와 인욕이라는 게 뭐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듯이 뭐 이렇게 뭐 보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이제 이 소장관계라는 것이 이제 천리가 보존되면 이제 인욕은 소멸하고, 근데 인욕이 또 커지면 천리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이제 온갖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다시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태극도설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게 이번 전시에서 그 최우람 작가님 작품에서 이제 사인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 문이 있고 저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출구가 있고 이렇게 이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되게 어때 보이시나요? 성실하고 밝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작가님하고 미리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신이다라는 것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이야기 너무 귀결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사유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이 개체성을 다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게 바로 그 외모에 이끌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모에 이끌려서 이렇게 거기에 휩쓸려서 가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제 작가님이 도가도 비상도 이거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절대적인 뭐로 뭔가 무슨 이래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싫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천리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일상에서 반추해 보았을 때 그때 그 일상의 정성스러움 이것으로 좀 드러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 나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사려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안에서 보여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발표를 통해서 작품 과정을 보셨지만 정말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건 하나의 수양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많은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뭐 깎고 이제 설계하고 막 이런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 작품들이 기계인데 어떤 것보다도 생명력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 어떤 그 정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천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개체들을 존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의 어떤 그 태극이면서 무국인 그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반대로 그 하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의 절대성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그 개체들을 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 양방향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님의 마지막 이 얘기, 자기 자신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얘기를 거의 이제 지금 자사의 반열에 또 올려드리는 중용이 이제 23장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그것이 겉에서 배어져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고 이렇게 밝아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또 감동시키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변하면 생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한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력하기도 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나의 할 일을 그리고 나다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고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이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새겨본다면은 이런 얘기들이 그냥 뻔한 얘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와닿을 수 있는 얘기 내 고민의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원으로 돌아가서 과연 오늘날의 천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오늘날 이런 천리의 이야기를 하고 사색을 하는 것이 억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마지막 포부는 저는 이런 고전과 동양 철학의 텍스트들의 메시지를 저는 이게 정말 뭔가 시공간화 해가지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예술과도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의 기운 이런 것들을 정말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한번 그 순간을 체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꿈을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더 자세하게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발표는 처음인데 너무 3월이라 시간이 쫓겨서 아쉬웠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연결하는 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뭐 관장님, 또 최우름 작가님, 장현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